미국발 물가 충격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을 돌파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정부 당시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 전 판사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18년 옛 국군기무사령부 개헌 문건을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방장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높이 50m에 달하는 백현동 옹벽의 안전성 진단을 내린 학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옹벽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다음 주 월요일 제주 인근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진로는 이번 주 후반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1,0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데 따른 겁니다. 수천억 원대 비리가 드러난 태양광 사업이 부품 수입에도 수조 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고 유용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아직은 상당히 가파르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금융시장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폭락세에 비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1%대의 하락으로 선방한 셈이지만 문제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턱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견디지 못해 금리 인상 기조를 더 강화할 거란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전날보다 19.4원 급등한 1,393원에 개장해 장중 한때 1,395.5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다 1,390.9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은 건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강달러 압력을 키워 1,400원 턱 밑까지 치솟은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1% 넘게 추락했고 세계 증시도 휘청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2년여 만에 최대로 떨어진 데 이어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지수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해 각별한 경계심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꺼질 줄 모르는 물가 상승 압박에 미 연준이 현지 시간 20일 정례회의에서 연속 3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우리 경제는 금리 역전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과 인플레 지속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다음 달 14일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폭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빅스텝 이상으로 금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약화된 체력들을 반영했을 때 1,450원 터치 가능성까지. 경기 침체 공포를 잠재울 반등 신호 없이 환율과 증시는 어두운 기록을 계속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 통화당국이 연이어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세가 잡혔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셈이죠. 그래서 미국이 다음 스텝은 더 강력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8월 미국 주거 비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가 올랐습니다. The biggest thing is though the rent. We used to have a lower price. Now it's up to like 800 or so. 가파르게 상승한 주거 비용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실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8.1%였는데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식료품 가격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Right now groceries is very expensive for people that can't afford to buy groceries. 예상을 벗어나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0%에서 34%로 크게 뛰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Exactly 4 weeks ago today, I sign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a single most important legislation passed in the Congress to combat inflation. 그러나 내년 상반기 미 기준금리가 4.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2개월 만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작년 5월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가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가능성을 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년 6월 서면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덮어두었다가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지난달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4시간 반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서면 조사 이후 1년 2개월이나 멈춰있던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작년 2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하루 만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대법원장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은 맞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라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실관계 파악은 끝난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서 보신 직권남용 의혹 외에도 수사기관에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호화공간 리모델링 의혹과 한진그룹 법무팀 공관 만찬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이 이들 사건을 맡았는데 공간 리모델링 사건의 경우엔 3년이 다 돼가도록 수사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런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6억 원을 들여 서울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외벽을 고급 석자재로 바꾸는 데만 7억 넘게 쓰고 앞마당에 손주 놀이공간을 만들어 논란이 됐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리모델링 비용 중 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게 적발됐고 그해 11월 김 대법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는데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발인 측은 눈치 보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진그룹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무팀 직원들을 불러 만찬을 하고 김 대법원장이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말 대법원은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했는데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며느리께서 일하시는 한진 법무팀에서 만찬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시민단체가 작년 6월 김 대법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했지만 아직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보신 대로 문재인 정부 첫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년 내내 여러 가지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그간의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의 일이긴 합니다만
사법부 전체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한 게 1년 7개월 전의 일인데 먼저 수사 포인트가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바로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 지난해 2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김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왜냐면 수리보는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답변서에서는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하루 만에 방금 들으신 녹취록을 통해서 거짓말이 탄로 난 겁니다. 거짓말로 국회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가 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판사의 사표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도 고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대법원장 쪽에서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까? 네,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을 했다. 자신의 기억력 탓으로 돌린 건데요. 예. 그러면서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녹음 자료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짤막한 사과를 퇴근길에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와 사퇴 압박에 나서자 보름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하긴 했는데 부주의한 답변, 또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만 더 커졌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책임질 일인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지난 정부 5년 동안 김명수 사법부에서 유독 이제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정권 교체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김 대법원장은 사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 회장 출신인데요. 취임 이후 이 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주로 중용을 해왔습니다. 우선 국제인권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 심의관에 임명을 했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이나 재직을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의 여권 인사들의 사법 처리를 막는 방탄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조국 사건 때 조 전 장관 동생 등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관례를 깨고 특정 판사를 문재인 정부 정권 핵심 인사 수사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논란이 됐죠. 네,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김미리 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통상 3년의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이나 자리를 지켰는데요. 예. 그 사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년 3개월을 지연시켰고 조국 동생 재판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에야 서울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 만약 이번 수사로 대법원장이 기소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오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정부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를 탱크로 진압할 수 있다는 매우 자극적인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당시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고 그 내용도 왜곡됐다며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기무사 개혁 명분을 만들려고 2급 기밀인 개헌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고 왜곡했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해 개헌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도 실제 실행 계획인 것처럼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문건 사건과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기무사를 해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급 기밀인 해당 문건이 민주당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건네진 경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송 전 장관 보좌관 A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송 전 장관과 임 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전 사령관은 문건만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이렇게 기무사 개헌 문건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지시했고 기무사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고 기소된 관련자들은 그 뒤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개헌 문건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7월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8쪽짜리 기무사 문건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를 대비해 실제 군을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 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군 검찰은 기무사 요원들이 세월호 사건 때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합동수사단 구성과 기무사 해편을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조현천 전 사령관은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문건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 3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징계를 받았던 2명 모두 역시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쌍방울의 후원을 받아 대북 사업을 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쌍방울이 이 사업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쌍방울은 대북 사업 관련 인사를 여러 명 영입했는데 이때마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지원한 것 외에 실제 대북 사업은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와 대북 교류단체 아태협은 북한 리종혁 아태평화위원장을 초청하는 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초청을 직접 한 거죠. 의원처럼 있는 다 만났죠, 그가. 그래서 대배당 보내주겠다. 행사 직후인 2019년 초 쌍방울 그룹은 아태협 안모 회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하고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아산 출신 김모 씨와 통일부 전 차관 등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이 시기 계열사 주가는 대북 사업 기대감으로 5,000원 선에서 9,000원대로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듬해 1월엔 지금은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양성길 회장이 대북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고, 2달 뒤 김모 민화협 공동의장도 사회이사로 불렀습니다. 3,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쌍방울 주식은 5,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향은 있었을 것 같은데 남북 관계가 정색이 되는 데는 얼마 안 걸렸거든요. 쌍방울은 지난해엔 이스타항공, 올해 3월엔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 각각 참여했고 주가가 급등하자 계열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이 대북과 인수합병 테마 등으로 주가 조작을 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린 것처럼 50m의 옹벽을 쌓고 아파트를 짓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아직도 안전 문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이 옹벽의 안전성을 진단한 전문 학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고 확보한 문건엔 옹벽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이어지는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한국지반공학회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5월. 경찰은 학회로부터 백현동 아파트 옹벽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시행사하고 포스코가 우리 학교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시행사는 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학회 두 곳에 안전성 검증을 의뢰했는데 시행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반공학회 보고서는 빼고 안전하다는 건축학회 보고서만 성남시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최종 준공 허가를 위해 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재차 요구했지만 시행사 측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지반공학회로부터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지반공학회 측은 시행사 측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송한 택배 영수증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시행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성남시는 높이 50m가 넘는 옹벽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최종 준공 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시행사 측의 50m 옹벽 건설 결정 과정과 조건부 승인을 해준 성남시 건축위원회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되자 민생에 집중하겠다던 이재명 대표도 다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권을 향해서 정적 제거에 너무 열중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김건희 특검은 국민이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정적 제거가 아닌 도적 제거라며 더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당 최고위를 주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얘기하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권의 정적 제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회의가 끝난 뒤엔 자신에 대한 수사에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수사 결과 뒤집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이 대표는 어제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을 언급하며 너무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불과 며칠 사이 발언 수위를 높이자 당 지도부도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보조를 마쳤습니다. 어떠한 간문에 저희가 처했다고 해서 스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혹들을 묻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오후엔 당 지도부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당권주자 시절인 지난 7월 이후 2달 만에 봉하마을을 찾은 이 대표는 방명록엔 실용적 민생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의 정적 제거 주장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것은 도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지난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원이 오늘은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돼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장동욱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소송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일 개정된 국민의힘 당원은 최고위원 4인 이상이 공석일 때를 비상 상황으로 명시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을 개정한 것은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개정 당헌 내용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 결정이라며 더욱이
이미 당원권이 정지돼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개정을 해서 또 비상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서 결국은 이제 당원이 위법하냐, 당원이 헌법에 반하는지 그게 핵심인 것.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바로 내지 않고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를 마친 뒤 함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태풍으로 멈춰섰던 포항제철소 용광로가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포항의 중소철강업체 복구는 아직도 먼 일입니다. 공장 침수로 재가동까지는 적어도 반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단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이 줄줄이 기울고 부서졌습니다. 땅이 무너지며 자동차까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난 6일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포항 철강공단 일대에는 태풍 상처가 여전합니다. 하천 제방이 터지면서 공장 부지가 휩쓸렸고 건물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업체는 공장을 재가동하는데 최소 6달이 걸린다며 전전긍긍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공구라도 하나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절박한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둘러 복구를 마치고 일부 재가동에 들어간 한 업체는 생산량이 평소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닦아내고 쓸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고 있는 만큼만 파악해갖고 보내드렸고. 한 업체는 납품을 앞둔 완제품이 흙탕물에 모두 잠겨 발만 동동 구릅니다. 쓸지 안 쓸지는 제가 메이커한테 물어봐요. 포항철강공단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업체는 전체 1287곳 가운데 390곳에 이릅니다. 포스코 침수 피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항 지역 철강 산업 피해와 복구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포항시가 요청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기록적 폭우의 상흔이 아물기 전 태풍 흰남노를 맞았는데 이번엔 14호 태풍 남마돌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태풍 변동성이 커서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이번 주 후반에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1,300km 떨어진 바다 위에 거대한 구름이 소용돌이칩니다. 기상청은 열대 저기압부 단계였던 구름대가 오늘 새벽 제14호 태풍 난마돌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 다른 태풍이 생겨난 겁니다. 난마돌은 태평양의 섬나라 미크로네시아 유적지 이름을 따왔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 시속 64km, 강풍 반경 230km,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의 소형 태풍 단계지만 따뜻한 바다를 지나 한반도에 근접할 땐 기차가 탈선할 정도인 강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경로도 위협적입니다. 오키나와 쪽으로 서서히 북상 중인 난마돌은 오는 19일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28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19일경 일본 큐슈 서쪽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영향은 변동성이 크겠으니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도 난마돌이 한반도로 접근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쯤 난마돌의 진로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태백 광산 지하갱도에서 석탄과 물이 섞여서 죽처럼 변한 이른바 죽탄에 광부 1명이 매몰돼서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몰된 광부가 마지막까지 동료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친 덕분에 동료 3명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태백 장성광업소입니다. 지하갱도 출입구에 채탄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 620m 석탄 채굴장에서 갑자기 갱도가 붕괴되며 물과 석탄이 섞인 이른바 죽탄이 쏟아져 생산부장 46살 A씨가 매몰됐습니다.
물이 발생하잖아요. 석탄하고 물이 섞이면서 쏟아져 내리면서 한 명이 고립된. A씨는 동료 3명과 물이 차오르는 갱도 끝 막장을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맨 앞에 있던 A씨가 대피하라고 외친 덕분에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대피해라고 크게 외치고 행정부장은 대피 도중에 폭탄이 휩쓸. 광업소 측은 매몰자 구조를 위해 특수구호대 23명을 지하 갱도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높이 3.9m, 폭 2.6m 갱도에 죽탄이 가득 차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은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금방까지 있었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갱도 위쪽의 습한 석탄 더미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태풍이나 지하수의 영향 가능성과 갱내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온라인에서 한두 번 검색한 단어와 관련된 광고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유독 눈에 자주 띄어서 신기하다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상의 내 활동 정보가 새어나가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광고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약 1,0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페이스북 앱의 화면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광고가 뜨는데 가입자의 웹사이트나 앱 방문 이력과 구매 검색 등을 파악한 맞춤형 광고입니다. 구글도 관심 분야를 생성해 맞춤 광고를 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광고에 활용해온 구글과 메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구글의 경우 최소 6년간 가입 시 정보 수집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설정했고 메타는 4년 동안 동의를 받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정 정보와 연결해 광고에 이용된 정보는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구글과 메타 측은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메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두 업체 모두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휴대전화에 개인정보가 담긴 작은 칩 유심을 꼽는 건 필수죠. 휴대전화는 한 대여도 유심이 10개라면 휴대전화 10대를 쓰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고령층에 접근해서 유심칩을 하나에 6만 원 주고 사들인 뒤에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대포 유심을 이용한 피해 금액이 4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입니다. 업주 50대 A씨는 2020년 10월부터 SNS를 통해 하나에 6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유심과 개인정보 61개를 수집했습니다. 장애인과 6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는 나보고 신경 쓸 거 없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 유심 7,700여 개를 개통시켰습니다. 중간 유통책에게 유심 하나당 5배 비싼 30만 원을 되팔아 5억 7천만 원을 챙겼는데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는 전화금융 사기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에 흘러들었습니다. A씨 일당이 팔아넘긴 휴대전화 유심은 420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에 악용됐습니다. 총책 A씨는 20년 동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한 경험을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20년간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통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경찰은 A씨 등 일당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개인정보를 판 61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 비리가 드러난 데 이어서 핵심 부품도 중국에서 수입돼 외국 업체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태양광 핵심 부품 수입액을 확인해봤더니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고 유용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이듬해인 2019년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핵심 부품인 패널 수입은 전년 대비 78%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국산 패널 수입액은 총 15억 5,463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73%였던 태양광 패널의 국산 비율은 66%로 떨어진 반면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 수입산은 지난해 말 34%로 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과도한 사업 추진으로 중국 업체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국 산업을 키워버린 거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전기값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까지 늘리면 전기값이 현재 2배 수준이 될 거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은 70%였습니다. 수천억 원대 태양광 비리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고 유용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이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유럽연합 역시 보조금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받으면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K원전이 비상입니다. 또 한 번 우리 정부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체코와 폴란드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는 한국원전.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해외 보조금 규제에 나서면서 K원전 수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EU 국가사업 입찰과 기업 인수 합병 시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자금이 투입된 조선업계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지원금을 받은 바이오업계 등이 EU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계열회사나 주요 하도급 업체들이 과거 3년 동안 받은 재정적 기여를 이제 모두 합산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이어 유럽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지금 현재 생산 캐파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생산 형태를 반영한 협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승승장구하던 K반도체, K원전 등 국내 수출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나기 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주말 해외 순방 출국 전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대통령실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건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라며 이례적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부적격 사유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살아온 이력을 보면 굉장히 선비신 것 같아요. 골프채도 한 번도 안 잡으셨고 굉장히 예외적인 보기 좋은.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단독 영수회담도 구시대적 용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말로만 협치와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행정 권력으로 전국을 돌파한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큰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지난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노조원을 돕기에 이런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전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예. 이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6건 있고 여기에 정의당은 오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합법 파업의 테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좁고 까다로우니 이 면책 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겐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조가 불법 파업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마구잡이로 파손하더라도 책임을 못 묻는다, 그런 뜻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겠고요. 네,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합법적인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예. 폭력 같은 불법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불법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 당장 경영계를 대표하는 송경식 경총회장이 오늘 국회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찾아갔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경제 질서가 훼손된다면서 이런 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법안이다, 이게 제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 노동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에 비슷한 법을 입법하려다가 위헌 논란으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 불법 행위에는 노조 또는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합니다만 노동계 입장에선 파업했다고 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 받으면 생존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주장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이유에서 영국에서는 노조 규모에 따라서 손해배상 상한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철도나 운송 등 공공부문에서 파업이 잇따르자 지난 7월 법을 개정해서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4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액에 약간 상한선을 캡을 씌운다든가 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찬반 양론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다 보니 이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여론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추진하는 건 정쟁용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막 밀어붙일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의견 수렴도 꼭 필요하겠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러시아에서는 내부 동요가 감지되고 푸틴 대통령도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 전투기가 이륙한 지 20여 초 만에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러시아군의 현재 기강을 말해준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장기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ие силы России, ракетные войска и артиллерия наносят массированные огневые удары по подразделениям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на всех операцион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영방송 토론에서도 평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고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청원에 서명한 지방 대표들도 50명에 달합니다. 친푸틴 성향 인물들마저 쓴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He feels inspired now. He understood that Putin is not so strong as he seemed before.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선전에 무기 지원이 효과를 냈다며 며칠 내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쟁 전체의 승리는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It's clear the Ukrainian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 think it's going to be a long haul. 전 나토 사령관은 러시아가 여전히 병력이 많다며 유럽이 올겨울 에너지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다양한 시도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 장인의 370년 된 묵은 간장, 시간장을 패스트푸드에 접목시키는가 하면 조선시대 마패를 모티브로 한 교통카드도 등장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에미상 시상식에 여우 조연상 후보로 참석한 정호연. 민소매 드레스에 꽃 모양 핀으로 옛 여인들의 머리 장식 첩지를 연출했고 지난 3월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미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선 블랙 드레스에 맞춰 쪽머리와 댕기로 외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이 사랑하는 대표 메뉴 햄버거도 전통장 명인의 370년 된 시간장과 만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시간장으로 14일간 숙성을 한 다음에 궁채 장아찌가 만들어지면 그걸 버거에 토핑해서 소비자들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반깁니다. 시간장 소스가 들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약간 느끼함이 덜하고 요즘 세대들은 모르는 옛날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롭고 재밌는. 조선시대 때 대중교통은 말이죠. 그 말을 빌릴 수 있는 마패의 기능에서 착안해 오늘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카드에 접목했습니다. 마패 디자인에 오늘날 카드의 결제와 충전 기능을 더한 겁니다. 10,000원 충전해주세요. 젊은 세대는 물론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다양한 시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오드리 헵번이 떨리는 목소리로 오스카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Truly grateful and terribly happy. 그는 이듬해 브로드웨이 연극 온딘으로 토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TV 다큐멘터리로 에미상을, 동화 음반으로는 그래미상을 받았죠. 에미부터 그래미, 오스카, 토니까지 미국 4대 대중문화상은 앞글자를 따 EGOT, 이고트라고 부릅니다. 헵번처럼 4상을 석권해 그랜드슬램을 이룬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고트는 통틀어 17명밖에 안 될 만큼 진귀한 기록입니다. 4대 상은 영어권에 바탕을 둔 폐쇄적인 상이지만 세계 시장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그 벽을 한국 대중문화가 무너뜨리며 코리안 이고트라 할 만큼 괄목할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비영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따냈습니다. BTS는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정복하며 그래미 고지의 9부 능선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의 꽃 드라마 부문에서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So I believe, I have to say, we made all history together. 에미상은 아카데미보다 더 높고 견고한 언어의 장벽 안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74년 역사에서 비영어 드라마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것부터가 처음입니다. 나아가 오징어 게임은 6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의 감독상, 주연상 수상은 아시아인으로도 최초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했듯 에미상의 벽도 코리안 이고트의 헤일 앞에서는
1인치밖에 안 됐던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어릴 적 골목놀이와 달고나 뽑기같이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로 엮었습니다. 그것을 탄탄한 연출과 빼어난 연기로 생생하게 살려내 재미와 긴장, 묵직한 메시지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관객과의 거리를 더욱 좁혔습니다. 이제는 안목과 솜씨, 빛나는 창의력만 있다면 누구든 어디서든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K-드라마는 절정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영화와 음악에 방송까지 K-콘텐츠의 삼각편대가 뿜어내는 문화의 힘이 국군의 융성으로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9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K-문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란 하늘 속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이 되면 꽤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와 광주는 31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까지는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초에는 제주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